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김진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에 보냈습니다. 작은아들은 유학까지 시켰어요. 딸은 시집갈 때 좋은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아내와 둘이서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키운 자식들이 늙고 힘없는 저를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떠나보냈고 그 후로 자식들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더군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연락은 하겠죠.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뚝.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빠,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올해도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온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갑자기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가 부르는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청년 준석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죠? 미역국은 제가 끓여왔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민 케이크. 초는 이미 반쯤 녹아가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줬습니다. 준석이, 너는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냐? 지난번에 주민등록증 보실 때 슬쩍 봤어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였고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역국. 언제부턴가 생일이면 편의점에서 사온 컵밥으로 때웠습니다. 따뜻한 집밥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았죠.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간이 괜찮나요? 준석이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하다. 그쵸? 소고기도 듬뿍 넣었어요. 생일인데 제대로 드셔야죠. 나는 또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준석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함께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외롭지 않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따 병원 가실 때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되겠냐? 그럼요. 할아버지 혼자 두는 게 더 걱정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참 착한 놈이구나. 준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꼭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같은 아파트에 산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는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북적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요. 아빠, 애들이 학원 때문에 좀 힘들어요. 다음에 봬요. 아버지, 이번 명절도 저희끼리 알아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반찬통. 몇 개월째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문을 열자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석아, 웬일이냐? 할아버지, 오늘 설날이잖아요. 그냥 지나가긴 그래서요. 제가 갈비찜이랑 나물 좀 가져왔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너 이걸 다 직접 한 게냐? 아니요. 어머니가 챙겨주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아시니깐 가서 전해드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차례 음식 드실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네. 괜찮긴요. 어차피 저희 가족도 많이 준비했는데 같이 드시면 좋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몇 년 만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준석은 나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다 드셨어요? 다시 가져다 드릴까요? 할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대요. 할아버지, 주말에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같이 가드릴게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나는 준석이가 반찬을 챙겨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 별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뭐가 고맙나?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본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게. 그런데 정작 내 자식들은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나는 준석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힘에 부쳤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검사도 하셔야 하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죠? 그래, 이젠 병원 가는 날에는 아침을 안 먹는 게 습관이 됐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검사 끝나고 나면 바로 밥 드셔야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접수는 제가 하고 올게요. 준석은 능숙하게 내 접수를 마친 뒤 대기표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대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조용히 대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님이 참 효자네요. 나는 순간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나와 준석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제 손주가 아니고. 그때 준석이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참 보기 좋네요.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를 잘 안 챙기는데 이렇게 직접 모시고 다니는 거 보니 참 대견해요. 나는 조용히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해시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검사 잘 받으시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아, 네, 할아버지. 아까 그 말 왜 했느냐? 어떤 말이요? 내가 내 손자라고 한 건 말이다. 준석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랑 가족 같은 거 아니었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이미 내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나는 피검사를 마친 후 준석과 함께 국밥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나는 조용히 국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가 이어져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진짜 가족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준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벨이 울릴 일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첫째 아들 준호였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고 늘 정갈했던 머리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안부를 묻다니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려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둘째 아들 동호는 첫째와는 달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막내딸 수진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빠, 저희 안 보고 싶으셨어요? 짧게 파마한 머리에 꽃무늬 니트를 입고 밝은 목소리로 다가오는 딸. 나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자식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웬일이냐?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자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둘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뵈려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효심이 깊어진 걸까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막내딸은 내 팔을 붙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힘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서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남겨두신 유산이 있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동호는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막내딸 수지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해 마세요.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막내딸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궁금하잖아요. 아빠께서 남겨두신 게 있으면 정리라도 해두는 게 좋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왜 갑자기 효심이 깊어진 척했는지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그게 궁금해서 나를 찾아온 거니? 그러자 첫째 아들이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둘째 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저희 명의로 바꿔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번거로우시잖아요. 둘째 아들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정리해 두시면 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첫째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제 명의로 해주세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뭐? 아버지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편할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연한 얼굴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미리 준비해 본 서류입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 주시면 돼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예 이전 계약서.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왜? 첫째 아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그동안 불편하게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희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아빠가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미리 정리해 놓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럴 수 없다. 그러자 첫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건 받아야죠. 이건 원래부터 저희 거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 맞느냐?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니?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둘째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뭔데 끼어들어? 준석아, 돌아가거라.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다. 그러나 준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이러는 겁니까? 가족이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일에 신경 끄고 나가세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준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소음, 낯선 냄새,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옆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준석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냐?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하도 안 깨어나셔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어차피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우라고 합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무슨 일로 찾아오셨지요? 그러자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미리 변호사님을 찾아뵀어요. 뭐라고? 며칠 전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자식분들이 할아버지의 보험금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혹시나 싶어 알아보았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식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보험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험 계약자, 첫째 아들 김준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선생님 몰래 보험을 가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김진호 선생님, 사망 시 수익자는 자녀분들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다는 거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미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정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진호 유언장. 우선 유언장을 작성해서 김진호 선생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내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나는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선생님. 이 보험 내가 취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분들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내 마지막 힘을 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하지 않을 차례입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 내가 지켜온 내 인생, 그리고 나를 버린 자식들. 변호사님, 당장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먼저 버릴 차례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오는구나. 첫째 아들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랬느냐? 그런 사람이 이제야 찾아와.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큰 아들 녀석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둘째 아들, 그리고 곧이어 아빠! 막내딸까지. 나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꺼번에 다 왔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한 곳? 네. 요양원 같은 곳이요. 나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이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생활비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대신 내 재산을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둘째 아들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그냥 믿으세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모든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막내딸이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첫째 아들은 차갑게 서류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겁니까?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뭐죠?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험 취소 서류다. 그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받게 될 돈. 이제 그 돈은 사라졌다. 첫째 아들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줄 알았느냐?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더라. 내가 죽으면 너희가 받게 되는 구조더구나. 막내딸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판단뿐이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황급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막내딸이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첫째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천천히 그를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게냐? 몇 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던 너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안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재산만 노리는 걸 내가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냐? 너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다. 그 순간 첫째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라. 막내딸은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잠시 막내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에 막내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를 악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끝까지 가보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자식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이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군요. 법원에 출석한 날 나는 조용히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표정으로 법정을 두리번거렸고 막내딸은 초조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자식들의 변호사는 유 원장이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김진호 씨는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내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크린에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자식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하며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막내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충분한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졌고 이제 그들과의 인연은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추악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첫째 아들의 날카로운 외침이 법정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 내 잘못이라고? 둘째 아들은 이를 악물며 첫째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저렇게 막 나가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웃기지 마. 처음에 유산 정리하자고 한 건 너였잖아. 그래도 좀 천천히 접근했어야지. 도장부터 찍으라고 몰아붙이다가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보험은 내가 알아본 거 아니었어? 그게 들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리려 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때 막내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어. 더 이상 싸워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빌든가. 첫째 아들은 소리쳤지만 막내딸은 절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빌면 바뀔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바보야?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데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해줘? 그 순간 첫째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 인생도 끝났어.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빌어먹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걸. 막내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유산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니까요. 며칠 후 나는 준석과 함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서는 할머니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풍경을 보며 함께 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 이제는 옆에 준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속이 좀 후련하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준석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 테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래, 준석아. 내가 내 진짜 가족이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먹나? 햄버거 좋아하세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햄버거는 몇십 년 전에 한번 먹어본 게 전부인데.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드셔보시죠. 할아버지 입맛에 맞는 거로 골라드릴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 내가 추천하는 걸로 먹어보자. 그렇게 우리는 공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함께 걸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옆에는 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긴 꿈에서 아내를 만나 오랜만에 같이 웃으며 식사를 했답니다. 아내는 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는 듯이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깨고 싶지 않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지. 가족이란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